야, 송은수, 네가 여기서 구역 따질 처지가 돼? 시키면 닥치고 움직여. 새벽 5시 인천공항 지하청소 용역 사무실에서 악덕 소장의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째 밀린 월급, 매일 쏟아지는 욕설 속에서도 은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무릎 꿇고 VIP 라운지, 소파 밑을 닦던 은수의 빗자루 끝에 묵직한 가죽 케이스가 걸려 나왔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최고급 스마트폰과 두툼한 수표 다발이 들어 있었죠. 분실물 센터에 갖다 주려고 전원을 켠 순간 잠금 화면에 뜬 사진을 보고 은수는 손에 쥔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진, 나잖아. 이게 왜 남의 폰에서 나와? 20년간 낡은 지갑 속에 품고 다닌 사진과 완벽하게 똑같은 노란 베네저고리의 아기 사진. 스마트폰 주인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대형그룹 송영철 회장이었습니다. 은수는 왜 재벌 회장의 폰에 자신의 사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되찾으려는 자는 왜 은수를 죽이려 했을까요? 공항 바닥을 닦던 23살 청소부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지하청소 용역 사무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사무실 안에 찬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녹슨 철제 사물함 앞 나무 벤치에 23살 송은수가 구겨진 청소복 단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손톱 밑에는 어젯밤 화장실 타일을 문지르다 낀 검은 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배가 툭 튀어나온 용역 소장 황태영이 들어왔습니다. 황태영은 입에 문 담배를 빼내며 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야, 송은수. 3층 남자 화장실 민원 또 들어왔다. 외국인이 변기 밖에다 싸놨는데 네가 당장 올라가서 치워. 은수가 사물함에서 고무장갑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3층은 제 구역 아닌데요. 오늘 배정표에 1층 입국장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황태영이 담배 연기를 은수 얼굴 쪽으로 후 내뿜으며 벤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구역? 구역을 따져? 네가 여기서 구역 따질 처지가 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닥치고 움직여.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번 달 월급은 다음 달에 몰아서 줄 테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은수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펴며 숨을 들이마셨죠. 소장님, 벌써 석 달째예요. 석 달. 월세도 못 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제발 이번 달 것만이라도 먼저 좀 주세요. 황태영이 코웃음을 치며 은수 얼굴 앞에 손가락을 내저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 주머니에서 꺼내줄까? 본사에서 돈이 안 내려오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불만 많으면 나가. 당장 나가라고. 네 자리 탐내는 애들 문 밖에 줄 서 있어. 황태영은 은수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은수는 이를 악물고 고무장갑을 양손에 끼웠습니다. 사물함 안쪽 문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베네저고리를 입고 곰 인형을 꼭 안은 채 활짝 웃고 있는 갓난아이의 사진이었죠. 은수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해 전 빗길 교통사고로 부모가 세상을 떠났고 어린 은수는 이 사진 한 장과 함께 보육원 문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게 원장 수녀가 들려준 전부였으니까요. 그래,
오늘도 버텨야지. 이 악물고 버티면 뭐라도 되겠지. 은수는 사진을 낡은 지갑 안쪽 칸에 끼워 넣고 무거운 청소 도구함을 끌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전 11시 인천공항 2층 출국장. 은수가 양동이에 물을 갈아 담으며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무전기에서 황태영의 쇳소리가 터졌습니다. 송은수, VIP 라운지로 당장 와. 누가 토를 해놨는데 담당자가 무단결근이야. 네가 혼자 다 치워. 소장님, 출국장 바닥 반도 못 끝냈는데요. 여기 먼저 마무리하고 가면 안 될까요? 내가 끝내고 오라고 했어? 당장 오라고 했지. 6시까지 안 끝나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알아들었어? 무전기가 뚝 끊겼습니다. 은수는 이를 꽉 깨물고 도구함을 끌어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가죽 소파와 원목바 카운터가 늘어선 라운지는 은수가 매일 청소하는 공용 화장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오물을 닦고 소파 밑을 무릎 꿇어가며 청소하던 은수의 빗자루 끝에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벽에 바짝 붙은 가죽 소파 아래에서 검은색 가죽 케이스가 끌려 나왔죠. 이게 뭐지? 지퍼를 열자 최고급 스마트폰 한 대와 고무줄로 묶인 두툼한 수표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표 한 장 금액만 봐도 은수의 1년치 월급을 훌쩍 넘겼죠. 세상에, 이 돈이면 월세 몇 년은 내겠다. 근데 아니지. 남의 건 남의 거야. 분실물 센터에 빨리 갖다 줘야겠다. 주인이 얼마나 발 동동 구르고 있을지 모르잖아. 은수는 주인 연락처라도 확인하려고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잠금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은수의 손에서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란 베넷 저고리를 입은 아이가 곰 인형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허둥지둥 지갑에서 사진을 빼내 스마트폰 액정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베넷 저고리 단추 위치, 곰 인형의 한쪽 떨어진 눈, 아이볼의 작은 점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사진 나잖아. 이게 나라고. 이게 왜 남의 폰에서 나와? 대체 이 폰 주인이 누구야? 은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케이스 뒷면 투명 칸에 금방 명함이 꽂혀 있었습니다. 대형그룹 회장 송영철. 송영철 대형그룹 회장, 이 사람이 왜 내 사진을 갖고 있는 거야? 나랑 무슨 사이인 거야? 다음 날 오전 9시 강남 대형그룹 본사 로비. 구겨진 청소복 차림에 세수만 겨우 한 얼굴의 은수가 안내 데스크에 낡은 사진과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송영철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진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 주시면 안 될까요? 데스크 직원이 은수의 차림새를 훑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면담은 사전 예약 없이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세요. 예약은 저 할 줄 몰라요. 근데 이 사진 보시면 회장님이 분명 만나주실 거예요. 제발 이것만 전달해 주세요. 네. 직원이 보안팀에 무전을 날렸고 검은 양복의 보안 요원 3명이 다가왔습니다. 일반인 출입구역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저는 회장님 스마트폰 주워서 돌려드리려고 온 사람이에요. 도둑이 아니라고요. 이 사진 좀만 보세요. 이게 접니다. 보안 요원들이 은수의 양팔을 잡아 정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은수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정문 회전문이 돌아갔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임원진 4명을 거느린 대형그룹 전무 송기택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택의 수제 구두 발끝에
스마트폰이 탁 멈춰 섰습니다. 기택이 허리를 숙여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금 화면 속 노란 베넷 저고리를 입은 아이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기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은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 코, 볼에점. 은수의 눈, 코, 볼에점. 기택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2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고속도로. 전복된 차량 잔해 사이에서 울던 핏덩이 아기. 기택이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내뱉었던 한마디. 아이는 버리고 철수해. 그 아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택의 목젖이 크게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기택은 뒤에 선 비서실장 최 실장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전현 당장 치워. 눈에 안 띄게 해. 최 실장이 경호원 2명에게 손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은수의 입을 틀어막고 건물 뒤편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놓으라고요. 나 아무 잘못 안 했어. 사진 돌려줘. 경호원이 은수의 복부를 가격했고 은수는 바닥에 웅크린 채 검은색 승합차에 실렸습니다. 기택은 스마트폰을 양복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최 실장이 승합차 조수석에서 말했습니다. 관할서로 가. 강력반 홍 반장한테 이미 말해놨으니까 넘기기만 해. 엘리베이터 안 기택이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홍 반장 나야. 지금 1명 보내는데 회장님 스마트폰이랑 지갑 노린 전문 절도범이야. 그 폰에 뭐가 들었는지 알잖아. 국가 기밀급이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게 확실히 처리해. 이번에도 고맙다, 홍 반장. 기택은 전화를 끊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이야, 20년. 이제 와서 나타나? 안 돼. 이 자리는 내 거야. 누구한테도 못 줘. 절대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기택은 평소의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관할 경찰서 강력반 취조실. 은수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은수의 창백한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쬐었죠. 맞은편에는 넓적한 어깨에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강력반 반장 홍석구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가 수갑찬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저는 정말 주운 거예요. VIP 라운지 소파 밑에 떨어져 있던 걸 주워서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한 거라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홍석구가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들더니 은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닥쳐. 주웠다고? 아, 그래 주웠겠지. 수표 다발이 들어있는 가죽 케이스를 공항 청소부가 우연히 주웠다? 그걸 누가 믿어. 너같이 생긴 애들 여기 매일 들어와. 다 똑같은 소리 하더라. 은수의 이마에서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아파요. 저 진짜 훔친 거 아니에요. CCTV 보시면 다 나와요. 소파 밑에서 빗자루로 끌어낸 거라고요. 홍석구가 볼펜을 딸깍 누르며 조서 용지를 은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CCTV? 그거 벌써 확인 끝났어. 네가 라운지에서 귀중품을 몰래 챙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더라. 여기 이 조서에 사실대로 적어. 상습 절도 자백하면 형량이라도 줄여줄 테니까. 은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훔친 적 없다니까요. CCTV를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홍석구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나더니 은수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야, 송은수. 쉽게 가자. 여기서 안 불면 네 인생 진짜 끝이야.
전과자 딱지 붙으면 청소 일자리도 못 구해. 알아서 해. 홍석구가 취조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은수는 형광등 아래에서 수갑찬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취조실 유리창 너머 복도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형그룹 건물 뒤 골목에서 승합차에 자신을 밀어넣었던 바로 그 남자 최 실장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복도 구석에서 홍석구의 바지 뒷주머니에 두툼한 돈봉투를 직접 찔러 넣는 광경이 유리창 너머로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홍석구가 돈봉투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깨끗하게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최 실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홍석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야. 이 여자가 공항 라운지에서 상습적으로 명품 시계를 훔쳐온 내역이 다 들어있어. CCTV 사진이랑 목격자 진술서까지 다 갖춰놨으니까 이걸로 밀어붙여.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악물어도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가 없었죠. 이런 미친 저런 걸 꾸미고 있었어? 나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날 밤 은수는 유치장 독방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얇은 청소복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은수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죠. 전과자가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진 하나 확인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은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한편 그 시각 대형그룹 회장 집무실, 송영철 회장은 책상 서랍을 뒤지며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뒀지 분명히 라운지에서 꺼내봤는데.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찾지 못한 송 회장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 스마트폰에는 20년간 단 하루도 보지 않은 날이 없는 손녀의 사진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송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서가 달려와 119에 전화를 걸었고 송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협심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기택이 병원 VIP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운 송 회장이 기택의 손을 힘겹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기택아, 내 폰 찾았냐? 그 안에 은별이 사진이. 은별. 20년 전 실종된 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기택은 송 회장의 손을 꼭 감싸 쥐며 눈에 힘을 주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 조사해 봤더니 누군가 삼촌 폰을 훔쳐서 밀항선을 타고 중국으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지 쪽에 수소문을 넣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송 회장의 눈에서 탁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별이 사진. 기택은 침대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병실을 나선 기택의 얼굴에서 걱정의 기색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경찰서 건은 잘 처리되고 있겠지? 네, 전무님. 홍 반장이 확실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좋아. 내일 내가 직접 가서 마무리 짓겠다. 다음 날 오후 기택이 유치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철창 앞에 선 기택은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송은수, 딱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여기 서류에 지장만 찍으면 전부 끝이야. 절도 자백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 간단하지? 은수가 철창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자백이요? 안 한 짓을 왜 자백해요? 저는 주운 거라니까요. 기택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은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자란 보육원 마당에 굴착기 2대가 들어서 있었고 헬멧을 쓴 용역 깡패 10여 명이 건물 현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원장 수녀가 2팔을 벌려 깡패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제발 물러가세요. 깡패 하나가 수녀의 어깨를 밀쳤고 수녀는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수녀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녀님, 애들한테 왜 이래요? 제발 그만해요. 기택이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 손가락 하나면 저 굴착기가 움직여. 건물 통째로 밀어버리는 거야. 지장 찍을래? 보육원 무너지는 거 볼래? 은수의 2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죠. 은수는 수갑찬 손을 들어 떨리는 손가락을 빨간 인주 쪽으로 뻗었습니다. 기택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취조실 철문이 쾅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30대 중반의 남자가 경찰서장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형그룹 전담 변호사 강민혁이었습니다. 민혁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 홍석구의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최 실장이 CCTV 조작 업체에 의뢰하면서 나눈 통화 녹취록이야. 그리고 이건 공항 원본 CCTV 영상이고 원본에는 이 사람이 소파 밑에서 케이스를 빗자루로 끌어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반장님, 증거 조작이 뭔지는 아시죠? 홍석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경찰서장이 홍석구를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홍석구, 당장 설명해. 뭔 짓을 한 거야? 서장님, 이건 오해가. 닥쳐. 뒤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 홍석구가 뒤로 물러서자 민혁은 즉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은수의 수갑을 풀었습니다. 괜찮아요? 송은수 씨, 이제 안전합니다. 은수가 풀린 손목을 부여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강민혁, 대형그룹 전담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건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민혁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를 꺼내 기택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압수물 환부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기택 전무님이 증거물 보관소에 넣어둔 송 회장님 스마트폰 합법적으로 회수하겠습니다. 기택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보관소에서 스마트폰을 회수해 서류 가방에 넣고 은수의 등을 가볍게 밀며 취조실을 나섰습니다. 기택은 굳어버린 얼굴로 취조실을 빠져나가며 최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세워 목 앞에서 가로로 긋는 동작이었습니다. 민혁이 경찰서 정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의 조수석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서 타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은수가 차에 오르며 민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민혁이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송 회장님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신 후 저한테 비밀리에 추적을 지시하셨어요. 추적하다 보니 기택 전무 쪽에서 냄새가 나서 파고든 겁니다. 송은수 씨, 그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있던 사진 봤죠?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진이 저예요.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민혁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백미러로 은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겠군요. 민혁의 검은색 세단이 경찰서를 빠져나와 도심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조수석에서 풀린 손목을 문지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송영철 회장님은 왜 잠금 화면에 제 사진을 넣어둔 거예요? 민혁이 전방을 주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송 회장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20년 전에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차에 갓난아이도 함께 타고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아이가 사라졌고 송 회장님은 20년 동안 그 아이를 찾고 계셨습니다. 은수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아직 확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민혁이 서류 가방에서 송 회장의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에 사진이 밝아지자 민혁이 말했습니다. 은수 씨 사진 좀 꺼내보세요. 은수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빼내 스마트폰 액정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민혁이 신호 대기 중에 두 사진을 번갈아 살펴보았습니다. 베넷저고리 단추 위치, 고민영의 떨어진 눈, 배경의 꽃무늬 이불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민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같은 사진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핏줄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갑시다. 민혁이 핸들을 꺾어 차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돼요. 기택 전무가 대형 그룹 산하 병원은 전부 쥐고 있으니까 그룹 지분이 없는 외곽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대학병원 유전자 연구센터였습니다. 민혁은 은수를 데리고 센터 3층으로 올라가 연구소장에게 극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연구소장이 장갑을 끼며 물었습니다. 비교 대상 샘플은 가져오셨습니까? 민혁이 서류 가방에서 밀봉된 비닐백을 꺼내 연구소장에게 건넸습니다. 송 회장님 전담 의료팀에서 미리 확보해둔 모바일 샘플입니다. 회장님이 만약을 위해 저한테 맡겨두신 거예요. 연구소장이 비닐백을 받아들고 은수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혈액 채취부터 하겠습니다. 팔 좀 걷어주세요. 은수가 청소복 소매를 걷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뚝 혈관에 들어가는 순간 은수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급행으로 돌리면 내일 새벽까지는 나옵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구소장에게 당부했습니다. 결과는 제 보안 메일로만 보내주세요. 다른 어디에도 기록을 남기지 마시고요. 이 검사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체열을 마치고 복도로 나온 은수가 자판기 앞에 서서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기택이라는 사람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넣으려 하고 보육원까지 부수겠다고 하고. 민혁이 자판기 버튼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은수 씨가 송 회장님의 핏줄이라는 게 밝혀지면 기택 전무는 모든 걸 잃어요. 대형 그룹의 후계자 자리, 수조원의 재산, 20년간 쌓아온 권력, 전부 다요. 은수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바라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진 속 아이가 왜 회장님 폰에 있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는데. 민혁이 은수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택 전무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 사람한테 은수 씨는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니까요. 그때 민혁의 눈에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남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원무과 직원 이름표를 단 그 남자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은수 씨, 지금 바로 나가야 해요. 네? 왜요? 설명은 나중에. 빨리요. 민혁이 은수의 손목을 잡아 끌며 비상계단 쪽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민혁의 귓가에 로비 쪽에서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소리와 굵은 남자들의 고함이 올라왔습니다. 민혁이 비상문 유리창 너머를 힐끗 보았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로비와 비상구를 봉쇄하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기택 전무가 해결사들을 보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시다. 은수와 민혁은 계단을 뛰어내려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민혁이 차 열쇠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은수를 조수석에 태운 뒤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기어를 넣고 차가 움직이려는 순간 주차장 반대편에서 헤드라이트 2개가 번쩍 켜졌습니다. 대형 검은색 SUV가 굉음을 내며 민혁의 세단 측면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잡아요. 민혁이 외치며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세단이 콘크리트 기둥을 스치며 빠져나갔고 SUV가 기둥을 들이받으며 굉장한 소리가 주차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본 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에 또 와요. 차가 3대나. 민혁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악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주차장 램프를 올라가며 뒤따라오는 3대의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출구 차단기가 보이자 민혁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단기가 부러지며 세단이 도로로 튀어나왔죠. 민혁은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번갈아 돌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20여 분을 달린 끝에 후방에 아무 차도 보이지 않자 민혁은 비로소 속도를 줄였습니다. 은수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하 죽는 줄 알았어요. 민혁이 은수를 데려간 곳은 허름한 골목 안쪽의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 녹슨 간판이 걸려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사법고시 준비할 때 살던 곳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곳이 아니라서 추적이 안 됩니다. 좁은 고시원 방 안에 들어서자 낡은 단층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혁이 서류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는 순간 은수가 민혁의 왼쪽 팔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팔에서 피가 나요. 주차장에서 깨진 유리 파편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민혁이 팔을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긴요. 많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은수가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인 구급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독약을 거지에 적셔 민혁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민혁이 따가운 기색 없이 은수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수 씨, 손이 야무시네요. 보육원에서 애들 다치면 제가 항상 치료해줬거든요. 소독약 바르고 붕대 감는 건 자신 있어요. 은수가 붕대를 꼼꼼하게 감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면서. 민혁이 붕대 감긴 팔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송 회장님이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내 손녀를 꼭 찾아달라고. 그 아이를 찾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불을 끈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은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지갑 속 사진을 꺼내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민혁은 문 앞에 등을 기댄 채 혹시 모를 추격자의 발소리에 귀를 세우고 있었죠.
새벽 5시 민혁의 보안용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혁이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병원 연구소장이 보낸 암호화 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민혁이 암호를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공식 직인이 찍힌 검사 결과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친자 일치율 99.99%. 민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 씨,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은수가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99.99%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은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은수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였어. 진짜 내 가족이 있었어. 20년 동안 혼자가 아니었어. 은수의 울음소리가 좁은 고시원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혁이 무릎을 꿇고 앉아 은수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었습니다. 은수 씨, 울어도 돼요. 실컷 울어요. 하지만 울고 나면 일어나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은수가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수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대형그룹의 진짜 주인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은수가 두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남 청담동의 한 고급 부티크. 민혁이 은수를 데리고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옷들의 가격표를 힐끗 본 은수가 걸음을 멈추며 민혁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옷 한 벌이 제 월급 1년치예요. 저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민혁이 은수의 등을 가볍게 밀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은수 씨는 대형그룹 후계자입니다. 청소복 차림으로 회장실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다 제가 준비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매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스타일리스트 2명이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과 단정한 구두가 은수 앞에 놓였죠. 은수가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스타일리스트가 의자에 앉힌 뒤 메이크업과 헤어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30분 뒤 거울 앞에 선 은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까지 공항 바닥을 닦던 청소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야? 민혁이 거울 너머로 은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갑시다. 민혁의 세단이 대형그룹 본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수가 차에서 내려 본사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전 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은수는 턱을 치켜들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선 은수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은수를 올려다보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틀 전 쫓아냈던 청소부와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민혁이 데스크 직원에게 법원 서류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입니다. 송영철 회장님과의 면담건으로 왔습니다. 법원의 친권자 면접 교섭 사전 처분서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VIP 전용 엘리베이터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최고층에 도착하자 회장 집무실 앞 복도에 최 실장과 사설 경호원 10여 명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강 변호사,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당장 돌아가. 민혁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처분서를 꺼내 최 실장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막으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비키세요. 최 실장이 코웃음을 치며 경호원 2명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선두 경호원이 민혁의 팔을 잡으려 하자 민혁이 경호원의 손목을 비틀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뒤따라 달려든 경호원 하나의 팔 관절을 꺾어 쓰러뜨렸죠. 나머지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은수가 집무실의 무거운 참나무 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열었습니다. 넓은 집무실 안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송영철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콧줄을 꽂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송 회장이 문 쪽에 소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은수의 얼굴을 마주한 송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는 민혁이 성큼성큼 들어와 송 회장의 책상 위에 검사 결과 원본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일치율 99.99%, 공인기관의 직인이 찍힌 원본입니다. 민혁이 결과지 옆에 송 회장의 스마트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은수가 한 발짝 다가서며 지갑에서 낡은 베넷 저고리 사진을 꺼내 스마트폰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송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전원을 켰습니다. 액정 속 잠금 화면에 아이 사진과 탁자 위에 실물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노란 베넷 저고리, 고민형, 아이의 볼에 난 점까지 하나의 오차도 없이 겹쳐졌습니다. 송 회장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송 회장이 산소 콧줄을 잡아 뽑아 던졌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일어서려다 힘이 빠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은별아. 송 회장이 바닥을 짚고 은수를 향해 2 팔을 뻗었습니다. 은수가 달려가 송 회장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인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2 사람이 바닥에 엉켜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송 회장의 마른 가슴팍에 은수의 이마가 묻혔고 송 회장의 주름진 손이 은수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20년이야. 할아버지가 20년을 찾았어. 살아있었어. 할아버지, 저도요. 저도 20년 동안 가족을 찾고 싶었어요. 매일 이 사진 보면서 어딘가에 내 가족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송 회장이 은수의 양볼을 2 손으로 감싸쥐며 얼굴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눈, 이 코 우리 아들이랑 똑같아. 틀림없어. 내 손녀야. 내 은별이야. 민혁이 집무실 문 앞에 서서 2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송 회장은 그룹 내 최고위 임원진과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대강당으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단상 위에 송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올랐습니다. 은수가 송 회장의 휠체어 옆에 나란히 섰죠. 송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년 전 제 아들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함께 사라진 제 손녀를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강당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송 회장이 은수의 손을 잡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 손녀 송은별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일치율 99.99%, 대형 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임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눈물을 참으며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송 회장은 은수의 손을 잡고 성북동의 본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돌담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과 3층짜리 한옥 양식의 저택이 펼쳐졌습니다. 송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2층 복도를 지나 하나의 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방 안에 원목 책상과 커다란 침대, 창가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 방이야. 내 아버지랑 어머니가 쓰던 방. 이제부터 내 방이다. 은별아. 은수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 액자에 젊은 남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의 눈과 코를 닮은 남자와 은수의 인매를 닮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액자를 두 손으로 들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송 회장이 휠체어에서 은수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아무 데도 안 가도 돼. 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액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본가 저택으로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은수는 온실 정원에서 송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자갈길을 걸었습니다. 송 회장이 정원의 목련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 너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심은 거야. 그때 키가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붕보다 높아졌어. 은수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도 이 나무 밑에서 놀았겠네요. 그럼 여름이면 여기서 낮잠도 자고 비 오면 잎사귀로 우산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내 아버지는 참 순한 아이였어. 송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은수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아빠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전부 다 듣고 싶어요. 그래, 다 들려줄게. 시간은 많으니까. 아침 산책이 끝나면 오전 10시부터 서재에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송 회장은 최고의 교수진을 저택으로 불러 은수에게 경영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부터 국제경제 흐름까지 은수가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경영학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분기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의 변동 추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은수가 노트에 빠르게 필기하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여기서 고정비가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보다 매출 자체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교수가 안경 너머로 은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었어요. 복도에서 수업을 지켜보던 송 회장이 민혁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 머리가 비상해. 우리 아들도 저랬어.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맨바닥부터 살아온 아이예요. 악바리 근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 달간의 집중 수업으로 은수는 놀라운 속도로 경영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공항 바닥에서 터득한 끈기가 서재에서도 빛을 발한 것이었죠. 성북동 프라이빗 자선 파티 당일 은수는 송 회장을 대신해 블랙 드레스를 입고 홀로 연회장에 참석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재벌가 사모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연회장에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태상그룹 회장의 아내 한명숙이 샴페인 잔을 흔들며 옆에 사모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저 아이가 공항 청소부 출신이라는 그 애 아니야? 대형그룹 후계자라며? 옆에 있던 사모님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킥킥 웃었습니다. 맞아, 맞아. 변기 닦다가 금수저 물었다면서. 세상에 저런 신데렐라가 다 있어. 한명숙이 은수 앞으로 다가와 위아래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드레스는 비싼 거 입었네. 근데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공항 화장실 냄새는 안 빠지더라. 안 그래? 주변 사모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샴페인 잔 위에서 살짝 떨렸지만 곧 입꼬리를 올리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사모님, 저 걱정해 주실 시간에 태상그룹 걱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은수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상그룹 계열사 세 곳이 해외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매출을 부풀리고 있다는 거 혹시 모르세요? 지난 분기 보고서만 봐도 수치가 안 맞는 게 17군데예요. 세무조사 들어오면 꽤 골치 아프실 텐데. 한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샴페인 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너 지금 뭔 소릴? 아,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화장실 냄새나 풍기는 청소부니까요. 은수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자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모님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대형그룹 창립 기념식 대강당. 송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대형그룹 산하 장학복지재단의 신임 이사장을 임명합니다. 송은별. 박수 소리가 터지는 가운데 은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은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둘러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인천공항에서 바닥을 닦던 청소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석 달째 월급을 못 받아도 쫓겨날까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울 때마다 남들이 버린 도시락에서 밥알을 주워 먹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공항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은수가 두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 재단의 기금은 그런 분들을 위해 한 푼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쓰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발코니에서 은수가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샴페인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연설 잘하시던데요. 은수가 잔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다리가 후들후들했다니까요. 안 떨리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연기한 거예요. 공항에서 소장한테 맞으면서도 안 우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민혁이 난간에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은수 씨,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기택 전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은수가 야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민혁이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도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은수가 먼저 고개를 돌리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남 한 호텔의 비밀 스위트룸. 기택이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최 실장이 서 있었죠. 전무님, 송 회장이 저 여자한테 재단 이사장직까지 줬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그룹 전체가 넘어갑니다. 기택이 위스키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머리가 아니라 뿌리를 잘라야 해. 삼촌이 쓰러지면 저 여자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최 실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촌 전담 주치 정 박사, 그 양반 아들이 도박빚에 허덕이고 있다며? 네, 사채업자한테 10억 넘게 빌렸다고 합니다. 기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최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정 박사한테 이걸 전해. 아들 빚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대신 삼촌 약을 바꿔야 한다고. 최 실장이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최 실장이 송 회장의 전담 주치의 정 박사를 강남의 한 지하 와인바에서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죽 상자 하나를 열어 보였습니다. 상자 안에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바 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 박사의 눈이 골드바에 고정됐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죠. 최 실장이 상자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정 박사님, 아드님 빚 문제도 해결해드리고 여기 이건 성의 표시입니다. 하실 일은 간단해요. 회장님 협심증 약을 이걸로 바꿔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최 실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정 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넣으면 회장님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박사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 아닙니까? 저는 약을 전달해 드린 것 뿐이에요. 정 박사가 골드바와 약병을 번갈아 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본가 저택, 은수가 포장지를 풀며 송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액자 안에 낡은 내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보육원에서 첫 아르바이트에서 산 내복이에요. 추운 겨울에 이거 입으면 따뜻해서 행복했거든요. 할아버지도 따뜻하시라고 가져왔어요. 송 회장이 액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첫 월급으로 산 거야? 네. 2,500원짜리 내복이에요. 할아버지한테는 별거 아닌 선물이겠지만 별거 아니긴. 이게 할아버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선물이야. 송 회장이 은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은수가 송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늦은 밤 은수는 푹신한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의 딱딱한 바닥과 공항 사무실의 차가운 벤치만 알던 은수에게 이 부드러운 침대는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이 행복이 진짜인 거지? 사라지지 않는 거지? 은수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너편 침실에서 송 회장은 물과 함께 약을 삼킨 뒤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쇠집게로 조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송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고 이불을 꽉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송 회장은 호흡이 끊기듯 가빠지는 고통 속에 침대 시트를 붙잡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마가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수가 송 회장의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산책 가요. 오늘 목련 꽃봉오리가 터졌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수가 문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송 회장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하얀 거품이 묻어 있었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할아버지, 은수가 달려가 송 회장의 몸을 일으켜 안았습니다. 송 회장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눈 떠요. 제발 눈 좀 떠요.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성북동이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해 송 회장을 실어갔고 은수는 구급차 안에서 송 회장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버텨요. 제발이요. 저 이제 막 할아버지 찾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대형그룹 산하 VIP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송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 판정을 받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지자 은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피가 묻은 송 회장의 잠옷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입술을 깨물었죠. 4시간의 수술이 끝난 뒤
담당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마 상태입니다. 은수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코마요? 그러면 언제 깨어나시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은수가 수술실 문 앞에서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안 돼요. 그로부터 3시간 뒤 기택이 병원 회의실에 대형그룹 이사진 12명을 소집했습니다. 기택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꺼내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상 그룹 경영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정관에 따라 제가 임시 대표이사직을 맡겠습니다. 이에 있는 분?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기택은 준비해온 결의안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시 대표이사에 오른 기택은 곧바로 자신의 집무실로 최 실장을 불렀습니다. 최 실장, 이제 본 게임이야. 저 여자를 완전히 끝장내야 해. 언론부터 치자. 최 실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요 언론사 데스크 6곳에 이미 접선을 마쳤고 기사 초안도 다 써놨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조간 일면에 동시에 터뜨려. 다음 날 아침 전국 주요 신문과 방송 뉴스에 대형 기사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대형그룹 전담 변호사 강민혁과 공항청소부 송은수, 내연관계 의혹,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 정황 포착, 공항청소부의 재벌 사냥,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인가. 은수가 병원 복도 TV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뉴스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랑 강 변호사님은 그런 사이 아니에요. 하지만 은수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택의 사주를 받은 검찰이 대형그룹 법무팀에 들이닥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사관 6명이 민혁의 사무실 문을 열어젖히며 들어왔습니다. 강민혁 변호사, 배임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영장 보여주세요. 수사관이 체포 영장을 민혁의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민혁은 영장을 찬찬히 읽어본 뒤 양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작된 혐의라는 것 법정에서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민혁이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은수가 달려와 민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안 돼요. 변호사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요. 민혁이 수갑찬 손을 들어 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수 씨, 침착해요. 금방 나올 테니까 회장님 곁을 지키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수사관들이 민혁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민혁은 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이 끌려간 지 1시간 뒤 기택이 경호원 10명을 대동하고 중환자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송은수, 오늘부로 이 병원 출입이 금지야. 회장님, 면회 권한은 임시 대표이사인 나한테 있어. 은수가 기택 앞에 서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할아버지예요. 면회를 막을 권리가 당신한테 어디 있어요? 권리?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이라면 너는 남이야. 남이 왜 면회를 해? 기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은수의 얼굴 앞에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일치율 0%라고 적힌 새로운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은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조작한 거잖아요. 기택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기자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수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던 병원장이었습니다. 저는 강민혁 변호사에게 협박을 받아 1차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실제 검사 결과는 일치율 0%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 은수가 중환자실 문을 열려 했지만 경호원 2명이 은수의 양팔을 잡아 뒤로 끌어냈습니다. 놓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은수는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병원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은수의 은행 계좌는 그날 오후 전부 동결됐고 재단 이사장직에서도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택이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여자 보육원까지 밀어붙여 완전히 돌아올 구멍을 없애.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보육원 마당에는 굴착기 2대와 용역 깡패 10여 명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육원 담장 절반이 무너져 있었고 아이들의 짐과 이불이 빗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원장 수녀가 무너진 담장 앞에서 2팔을 벌리고 깡패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안에 있어요. 제발 멈춰요. 깡패 하나가 수녀의 어깨를 밀쳤고 수녀는 진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 빗물에 섞여 내려갔습니다. 수녀님, 은수가 달려가 수녀를 일으켜 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은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은수 언니, 무서워. 나쁜 아저씨들이 우리 집 부쉈어. 은수가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애들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만하라고. 깡패들은 은수의 외침을 무시하고 굴착기를 움직여 나머지 담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빗속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수는 머리에 피를 흘리는 수녀와 비에 젖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무너진 담장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거야, 왜?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은수의 얼굴이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은수는 아이들을 껴안은 채 흙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틀 뒤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민혁이 석방됐습니다. 민혁은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보육원, 고시원, 공항 주변을 수소문한 끝에 민혁은 무너진 보육원 담장 옆 공사 컨테이너 안에서 진흙투성이의 은수를 발견했습니다. 은수 씨, 정신 차려요. 민혁이 은수를 등에 업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낡은 고시원 방에서 눈을 뜬 은수의 눈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습니다. 은수는 말없이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노려보다가 선반 위에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싹둑. 긴 머리카락이 세면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줌, 2줌, 은수는 멈추지 않고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민혁이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수 씨, 그만해요. 은수가 가위를 내려놓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죠? 네,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싸울 거예요. 할아버지 빼앗긴 것도 보육원 무너진 것도 전부 다 돌려받을 거예요. 민혁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치우며 은수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합법만으로는 안 돼요.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까발려야 합니다. 같이 갑시다. 민혁이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수도 민혁의 손을 꽉 잡아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낡은 고시원 방. 은수와 민혁이 좁은 책상 위에 서류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노트북 화면을 은수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기택 전무가 조작한 유전자 검사, 언론 매수, 검찰 동원까지 이걸 한꺼번에 뒤집으려면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해요. 돈의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은수가 턱을 괴며 물었습니다. 돈의 흐름이요? 기택 전무가 경찰 반장한테, 병원장한테, 언론사 데스크한테 뿌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비자금 장부만 확보하면 전부 엮을 수 있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그 장부를 어떻게 구해요? 기택이 금고에 넣어두고 있을 텐데. 민혁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기택 전무가 강남의 비밀 룸살롱을 단골로 드나든다는 정보가 있어요. 거기 BVIP 룸에 개인 금고를 들여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인데 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한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공항에서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셨던 청소반장 아주머니가 계세요. 김순자 반장님이요. 반장님 밑에 동료 아주머니들이 대여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라면 할 수 있어요. 민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어떻게요? 룸살롱도 청소는 해야 하잖아요. 야간 청소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부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저도 공항에서 매일 느꼈어요. 우리는 투명 인간이거든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민혁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이에요. 아주머니들한테 사정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만 모아야 해요. 은수가 고시원 방 선반 위에 올려둔 낡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 근처의 허름한 분식집, 김순자 반장과 청소부 동료 아주머니 5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은수가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장님, 아주머니들, 이렇게 갑자기 불러서 죄송해요. 저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순자 반장이 은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뉴스에서 다 봤어. 네가 사기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가 널 몇 년을 봐왔는데 네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옆에 앉은 동료 박금예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 은수가 수표 다발을 분실물 센터에 갖다 준 걸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그런 아이가 사기를 쳐? 천벌 받을 소리 하고 있어. 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들.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위험한 일이에요. 거절하셔도 전혀 원망 안 해요. 은수가 기택의 비자금 장부가 강남 비밀 룸살롱 금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야간 청소 용역으로 위장 취업해서 장부를 촬영해야 한다는 말에 아주머니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순자 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야, 우리가 뭘 못하겠니? 공항 화장실 변기통에 손 집어넣는 것도 하는데 룸살롱 청소쯤이야. 박금예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나쁜 놈이 우리 은수를 이 꼴로 만들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언제 가면 돼? 동료 이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나도 갈게. 청소 걸레 하나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 은수가 아주머니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혁이 아주머니들에게 볼펜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 6개를 나눠주며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볼펜 윗부분을 한번 누르면 촬영이 시작됩니다. 금고가 열려 있을 때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면서 찍으시면 돼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기택이 잠들었을 때만 움직여 주세요. 김순자 반장이 볼펜을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청소부가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알아? 눈치 안 보이게 움직이는 거야. 사흘 뒤 아주머니들은 강남 비밀 룸살롱의 야간 청소 용역으로 위장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틀간 룸살롱 내부 구조와 BVIP 룸 위치, 경비원 교대 시간을 파악했죠. 셋째 날 새벽 2시 기택이 BVIP 룸에서 양주 3병을 비우고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최 실장도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김순자 반장이 청소 카트를 밀며 BVIP 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택이 소파에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입을 벌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룸 구석에 금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김순자 반장이 박금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금내가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금고 안에 검은색 장부 3권과 서류 뭉치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박금내가 장갑 낀 손으로 장부를 한 권 꺼내 바닥에 놓고 볼펜 카메라의 윗부분을 눌렀습니다. 1장, 2장, 3장.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기며 한 장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기택이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박금내의 손이 멈췄고 김순자 반장이 재빨리 걸레를 들어 바닥을 닦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기택이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하자 박금내가 나머지 장부 2권도 빠르게 촬영을 마쳤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룸살롱을 빠져나와 은수에게 볼펜 카메라를 전달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민혁이 노트북에 장부 사진을 띄우며 화면을 훑었습니다. 장부에는 기택이 주치의, 경찰 간부, 언론사 데스크들에게 송금한 금액과 해외 차명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민혁은 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해커 출신의 정보원을 동원해 해외 차명 계좌의 실제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민혁은 20년 전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차 운전기사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을 수소문한 끝에 낡은 비닐하우스 옆쪽방에서 은둔해 살던 운전기사 오달수를 찾아냈죠. 민혁이 오달수의 쪽방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달수 씨, 20년 전 그날 밤 일을 알고 있습니다. 기택이 뭘 시켰는지도요. 오달수가 문틈 사이로 민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누구요? 왜 이제 와서? 저는 강민혁, 송영철 회장님 전담 변호사입니다. 그 아이 살아있습니다. 오달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살아있다고? 그 아이가? 네. 그런데 기택이 또다시 그 아이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진실을 증언해 주십시오. 오달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매일 밤 그 아이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안 떠났어. 빗속에 버리고 온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오달수가 얼굴을 들며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하면 돼요? 뭘 하면 그 아이한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민혁이 카메라를 꺼내 오달수 앞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전부 말씀해 주세요. 기택이 뭐라고 지시했는지, 그 후에 어떻게 입막음을 당했는지, 전부요. 오달수가 카메라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기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이는 버리고 철수해.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차에서 꺼낸 아이가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는데 나는 그 아이를 길바닥에 두고 돌아섰어요. 그 뒤로 매달 기택한테 돈이 입금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협박이 따라왔습니다.
오달수가 낡은 통장을 서랍에서 꺼내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20년간 기택으로부터 입금받은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영상과 통장을 서류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민혁이 은수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부, 해외 계좌 내역, 양심 선언 영상, 입마금 통장.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은수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언제 터뜨려요? 기택 전무가 대형그룹 정식 회장 취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일주일 뒤입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단이 모이는 자리에서 전부 까발리는 겁니다. 은수가 두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자리에서 끝내요. 일주일 뒤 대형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카메라를 든 기자단이 좌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단상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기택이 양복 단추를 채우며 올라섰습니다.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취임사 원고를 펼쳐들었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형그룹의 새로운. 바로 그 순간 대강당 뒤편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 정장을 입은 은수가 민혁과 사설 경호팀 10여 명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수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통로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택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뭐야, 전현이 왜 여기에? 민혁이 단상 옆 통제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통제실 시스템에 연결하자 대강당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스크린의 주치의 정 박사가 최 실장에게서 골드바 상자를 받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어서 기택의 비자금 장부 사진이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경찰 간부, 언론사 데스크, 병원장에게 송금된 금액과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기택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틀어. 기택이 통제실을 향해 소리쳤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오달수의 양심선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날 밤 기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이는 버리고 철수해.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은수가 단상 앞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전 갓난아이였던 저를 빗속에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약을 바꿔치기해서 쓰러뜨렸습니다. 가짜 검사 결과를 만들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기택이 단상에서 뛰어내리며 비상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비켜, 비켜라고. 하지만 비상구 앞에는 이미 검찰 특수부 수사관 6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기택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송기택 씨, 살인 교사 및 특정 경제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뒤따라온 수사관들이 최 실장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누구로 보고. 손 치워. 기택이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이 기택의 몸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택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사기꾼, 살인자, 당장 물러나라. 은수는 단상 위에서 바닥에 짓눌린 기택의 비참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수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시선이었습니다. 기택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은수를 올려다보며 악을 썼습니다. 너 공항 바닥이나 닦던 년이 감히. 은수가 기택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공항 바닥에서 배운 거 아세요?
아무리 더러운 것도 끝까지 닦으면 깨끗해진다는 거요. 수사관들이 기택과 최 실장을 끌고 대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은수는 단상 위에서 텅 빈 기택의 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택이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수는 매일 아침 중환자실에 들어가 송 회장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는 병실 안에서 은수는 송 회장의 마른 손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 해냈어요. 기태기는 잡혀갔고 회사도 지켜냈어요. 이제 할아버지만 일어나시면 돼요. 송 회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 박동 수치만 모니터 위에서 가느다란 선을 그리고 있었죠. 은수가 가방에서 낡은 베네저고리 사진을 꺼내 송 회장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기억하시죠?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폰에 넣고 다니셨던 사진이요. 저 여기 있어요. 안 가요. 절대 안 가니까 눈 좀 떠주세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송 회장의 손등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송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수가 숨을 멈추고 송 회장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위에 놓인 송 회장의 검지가 아주 느리게, 아주 약하게 은수의 손가락을 감싸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송 회장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은수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은별아. 은수가 송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할아버지. 간호사가 달려와 담당 의사를 호출했고 병실 안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의사가 송 회장의 동공을 확인하고 혈압을 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은수가 의사의 손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신 거예요? 이제 나으시는 거죠? 아직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비는 완전히 넘기셨습니다. 은수가 두 손을 모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고 병상에 앉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민혁이 병실에 찾아와 기택의 체포와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일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송 회장이 민혁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서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아, 네가 우리 은별이를 지켜줬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은수 씨가 스스로 해낸 겁니다. 저는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송 회장이 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별아, 할아버지가 못난 조카 하나 제대로 못 다스려서 네가 그 고생을 했어. 미안하다. 은수가 고개를 저으며 송 회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폰에 제 사진 넣어두신 거, 그게 저한테 올 줄 알고 그러신 거잖아요. 송 회장이 은수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우리 은별이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퇴원 당일 송 회장은 휠체어를 거부하고 직접 두 발로 걸어 병원 로비를 나섰습니다. 은수가 왼쪽에서 민혁이 오른쪽에서 송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복도 양쪽에 늘어선 전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송 회장이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사진 전원이 자리에 앉은 가운데 송 회장이 상석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제 자리는 제 손녀 송은별에게 넘기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송은별 이사장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송 회장이 그 이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이 아이는 공항 바닥에서 살아남았고, 감옥에서 살아남았고, 기택이 쏘는 총알을 전부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어. 이 정도면 대형 그룹 맡기기에 충분하지 않나? 강당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만장일치. 은수가 대형 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취임 직후 은수는 기택과 결탁했던 부패 임원 7명을 가차없이 해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회사 안의 비자금 통로를 전부 끊어냈죠. 한 달 뒤 열린 결심 공판, 법원 대법정. 수의를 입은 기택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최 실장, 매수된 주치의, 정 박사, 경찰 반장 홍석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송기택,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 실장, 살인교사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정 박사,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홍석구, 직권 남용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은수가 판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택이 고개를 돌려 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은수는 아무 말 없이 기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은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석 달 뒤 기택이 부수었던 보육원 부지. 은수는 보육원 터를 포함한 주변 부지 전체를 대형 그룹의 자본으로 매입했습니다. 최고급 의료시설과 기숙사, 놀이터와 도서관을 갖춘 종합아동복지타운의 첫 삽을 뜨는 날이었습니다. 은수가 삽을 들고 흙을 퍼올리자 주변에 모인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원장 수녀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수야, 이게 꿈이 아니지? 꿈이 아니에요, 수녀님. 이제 아이들 비 맞을 일 없어요. 복지타운 완공식 날 은수는 무료 급식소 앞을 지나가다 줄 끝에 서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점퍼의 때가 낀 운동화를 신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자. 공항 청소 용역 소장 황태영이었습니다. 은수가 멈춰서서 황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황태영은 은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급식줄을 따라 한 발짝씩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은수는 말없이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국자로 된장국을 퍼서 그릇에 담고 밥을 수북이 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황태영이 쟁반을 내밀었을 때 은수가 직접 밥과 국을 올려주었습니다. 황태영이 고개를 들어 은수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황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은수는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사람에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황태영은 쟁반을 들고 구석 자리로 가서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떠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앞치마를 풀고 급식소를 나오자 민혁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 공항 용역 소장 아니에요? 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수의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지타운 개관식이 끝나고 은수는 사무실에서 김순자 반장과 청소부 동료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반장님, 아주머니들, 이번에 복지타운 정규직 관리인 자리가 6개 생겼어요. 아주머니들이 와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김순자 반장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규직?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럼요. 아주머니들이 아니면 누가 해요. 청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복지타운을 아주머니들 손으로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박금례가 은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은수야.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마운 건 저예요. 아주머니들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아직도 바닥에 있었을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붉은 노을이 내려앉는 복지타운의 정원. 은수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다가와 은수의 옆에 앉았습니다. 은수 씨, 네. 기억나요? 고시원에서 제 팔에 붕대 감아줬던 밤. 은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먼지 쌓인 구급상자에서 유통기한 지난 소독약 꺼내서 발랐잖아요. 그때 따가웠거든요. 근데 말을 못했어요. 왜요? 은수 씨가 너무 진지하게 감아주고 있으니까 아프다고 하면 미안해할 것 같아서. 은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민혁이 웃음을 거두고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 씨, 저한테 한 가지만 더 들어줄 수 있어요? 뭔데요? 민혁이 벤치에서 일어나 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변호사님, 유치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고시원에서 밤을 새울 때도 빗속에서 업고 뛰었을 때도 한 번도 은수 씨 손을 놓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안 놓을게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네 할게요. 민혁이 반지를 은수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은수가 민혁의 목을 끌어안았고 민혁이 은수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나온 송 회장이 정원길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은수와 민혁이 노을 아래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새로 지어진 복지타운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 회장의 주름진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은별이 이제 괜찮겠구나. 송 회장은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베네 저고리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노을빛이 사진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공항 화장실 바닥을 닦던 23살 청소부 송은수는 소파 밑에서 주운 스마트폰 하나로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보육원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나락 속에서도 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함께 일했던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은수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작은 손들이 모여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바닥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은수는 수표 다발을 가질 수 있었지만 주인을 찾아주려 했고 모든 것을 잃고도 남을 탓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에게도 따뜻한 밥 한 끼를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은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